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역시나 먹고 사는 문제는 쉽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힘들었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시련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복기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0년 경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경제학자 두 분과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낸 정석인하학원 현정택 이사장, 한국경제학회장이신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2020년 경제를 달군 5가지 뉴스를 좀 꼽아봤습니다. 워낙 방대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뉴스들만 꼽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가장 뭐니 해도 빼놓을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꼽아봤는데 사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다. 그걸 말도 많이 하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경제에도 변화가 많이 생겼거든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경제 어떻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봄에 이제 코로나 한창 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이전 이후 그래서 BC 그래서 before 코로나, 맞아요. AD 그리고 이제 질병 이후 이렇게 하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서 이후로 넘어가지고 세계가 달라진다 하는 게 그 당시 걱정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거보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2차, 3차 확산 앞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걱정이라서 사실은 세계가 달라지는 것보다도 지금의 코로나 확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그 경제의 기현상들 이게 아주 무지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주 하나만 예를 들면은 예. 요새 코로나 상황인데도 은행들이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버는지 아세요? 왜 볼까요? 그게 다 은행들이 잘해서 버는 게 아니라 정부가 중소기업들한테 이 만기 연장을 무조건 해주라고 원금 이자 못 받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2년이고 3년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손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비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의 비정상이 코로나 때문에 오래 가는 거, 저는 이게 큰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네. 코로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시장의 중요성 이게 상당히 다가오더라고요. 뭐냐면은 보통 경제에서 그 어떤 위기가 닥치려 그러면은 공급 부분에서 공장이 크게 파괴가 된다든지 네네. 저희들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그동안 생겨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수입이 안 생겨난다든지 네네네.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정부가 거래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에 관한 하는. 그래서 결국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본다면은 그 전에는 그 서로가 만나서 거래하는 거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전혀 그 거리낌이 어떤 없었죠? 제약이 없었기 예.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계속 경제가 커가고 있었는데 이번 이 사태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언택트 테크놀로지 안 만나고도 거래할 수 있는 이 테크놀로지가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의 어떤 교통기관의 발달, 정보통신의 발달 이런 것이 다들 어떤 사람들 간의 거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냐 그 문제였는데 예. 그거에서 또 새로운 방향이 제시가 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거기서 선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종의 위기는 좀 기회다라는 그렇습니다. 명제가 예. 성립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대로 사실상 하향 조정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대라는 거 굉장히 좀 유동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OECD 다른 국가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경제 성장률 감소가 작았다, 감소폭이 작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걸 선방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럼에도 마이너스라는 숫자라는 걸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는 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금방 많은 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 그냥 이렇게 그 통계 숫자를 쭉 여러 나라, 그 34나라랑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보도를 이제 자료를 만든 분들의 이제 그런 얘기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 전문가도 그렇고 아닌 사람들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마이너스 같은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가 적다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취업자가 22만 명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22만 명이 그냥 그 숫자가 아니라 사실 노인들 일자리 계산하면은 일반 청장년층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고 그 통계에 안 잡히는 휴직자들은 취업자로 잡히기 때문에 그럼 그렇죠. 숫자가 뭐 작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고요. 그게 아니라 이 교수님이나 저 전부 이제 학교 일하고 연관이 되지만은 예. 저희 이 대학교 졸업생들 보면은 사실은 거의 취업을 못했거든요. 그러게요. 다른 애하고 달리. 현장에서 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예, 사실. 예, 많이 못했고 그거는 그 부분은 고용률 취업이라는 건데 내년에도 별로 나아지질 않는다 하는 그런. 그게 지금 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인구가 막 줄어들고 있는데 그 그렇죠. 인구 줄어드는 것보다도 고용률이 1%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는 인구 줄어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취업자가 줄어든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은 뭐 이 통계 숫자의 선방 이런 건 훨씬 더 와닿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숫자보다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의 체감 경기는 뭐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무엇보다도 다들 죽을 썼는데 그 중에서 덜 죽을 썼다. 네, 그게 뭐 그런 식인 어떻게 거죠. 보면은 그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려운 건 어려운 똑같이 거거든요. 어렵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덜 죽을 쓴 이유를 들여다보고 예.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회복이 될 때 좀 더 잘할 수가 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자체에서 우리가 딴 데보다 좀 덜 잘못했으니까 좋지 않냐 여기에 만족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덜 잘못했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올 초에 네, 예. 2월 달에 처음에 크게 좀 아팠거든요. 대구 지역에서 이제 문제가 네, 생겨가지고 처음에 좀 크게 일차확산이죠. 다치면서 예. 거기에 놀래가지고 그 방역이나 뭐 이런 거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것이 저는 숨겨진 축복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저희가 그렇지가 않고 그냥 딴 나라에서 그랬으면 딴집 보는 식으로 있다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퍼졌더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했다는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럼 방역 때문에 우리가 경제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작았던 건데 네네. 경제 자체만 본다면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예. 사실 뭐 코로나 상황이 팬데믹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수가 완전히 이제 얼어붙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내수 중에도 이제 특히 어떻게 보면 가장 서민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 뭐 서비스 업종들 우리가 가고 있는 식당 그 다음에 이제 뭐 숙박, 뭐 간단한 예, 네. 숙박업소 뭐 관광 예, 이런 거 예, 다 이런 지금 데가 이제 좀 타격을 무너졌죠.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코로나 상황과 상당히 직결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을 하면은 좀 나아지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뭐 도와준다고 그래서 빨리 도와주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좀 퍼지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막고 이런 반복하는 그렇죠. 것이 좀 확산을 더 촉진한 측면도 있고
오히려 또 경제에 어려움을 준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가 뭐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소비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쓰려고 몇 번 시도도 했고 실제적으로 도전도 해봤다가 뭐 코로나의 확산에 또 막혀서 또 다시 걷어들기도 하면은 반복됐던 것 같아요. 예. 사실 방역과 경제를 같이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예. 올해 이 방역과 경제의 밸런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 선호가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동시에 하려 그러니까 상당히 혼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가 뭐 언덕을 굴러내려갈 때는 일단은 브레이크를 밟는 거지 거기서 같이 가속기를 밟지는 않지 그렇진 않습니까? 않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번 코로나 위기 자체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정부가 문제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자체만 보면은 정부에서 밖에 나가서 거래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네. 그럼 정부에서 소비를 막아 놓으신 건데 그렇죠. 왜 그걸 했는지는 알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옳은 일이었는데 네네네. 근데 한쪽으로는 막으면서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또 나가 소비하라 그러면 그 돈은 어디다 쓰게 되느냐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나가서 소비를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죠.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나가서 소비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것만 제대로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소비를 못하는 것 때문에 바로 직격탄을 맞는 업종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거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가 다시 살아날 때는 우리 때 전체적으로 어떤 좀 마중물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럴 때 재정을 써야 되는 건데 이걸 뒤죽박죽을 해버리니까 쓴 재정도 그 효과가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방역 그 조치한 것도 제대로 된 효과가 안 나타나고 뒤죽박죽이 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나름대로 그 취약한 업종을 돕기 위해서 뭐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이제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1차는 보편 지급이었어요. 전 국민에게 모두 주는 지급이었고 2차와 3차는 지금 선별 지급으로 잡았는데 재난지원금을 줄 때마다 지금 매번 반복된 논쟁이거든요. 보편이냐 선별이냐.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보세요? 지금 현실에는? 그러니까 보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편이라는 게 아주 그럴듯한 얘기였지만 그냥 모든 국민한테 다 주겠다. 준 거거든요, 1차. 예. 그럼 1차 때 모든 국민한테 줬는데 그러니까 왜 주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주 당연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주는 거냐?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1차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금방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은 업종들 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용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거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고. 그럼 왜 전 국민한테 줘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내세웠던 근거 중에 하나가 소비를 촉진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KDI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예. 제가 있었던 기관에서 최근에 연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전 국민한테 줬는데 네. 얼마나 소비를 효과가 했느냐 있었냐. 그중이냐. 근데 그거 계산해 보면 100만 원 줬는데 평균을 내 보면은 그 돈에서 한 30만 원밖에 쓴 게 없다. 그러니까 그걸 모든 국민한테 이렇게 나눠준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은 현실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 크지 않다. 않았다. 그래서 2차 때 아주 한정되게 네. 하려고 노력했고 금방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제 3차 주겠다는 것도 이렇게 타겟을 맞춰서 준다. 일단 방향은 타겟을 맞춰야 되고요. 그 타겟은 정말로 가장 이제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 또 그리고 고용이 이제 이 축소가 됨으로써 그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되면은 네네. 또 아주 기간 산업인데 충격을 주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그렇죠. 그런 분야를 잘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또 경제적인 효과를 아주 초점을 둬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현 이사장님 말씀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예. 우선 저희가 이 재난지원금 이거를 왜 주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은 재난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에 대한 예. 지원을 해드리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한국경제학회에서도 네. 그렇고 경제학자들이 그 이번 사태로 소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거기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잘 사는 분들 어느 정도 그 문제가 없는 그 위의 계층은 이번 문제 때문에 소비가 위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내가 해외 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된 것이 문제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썼다는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전혀 지금 돈을 준다 그래가지고 소비가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란 거는 한편으로는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거, 한편으로는 소비 진작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린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면은 어려운 분들은 그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잘 사는 분들은 전혀 소비에서 어려움도 안 겪었고,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각해 본다면 결국 그 보편 지급을 했을 때 효과는 보편 지급만큼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들은 내가 돈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소비는 안 하거든요. 대신에 자기가 원래 자기 돈으로 소비하려는 것을 지원금 가지고 소비를 해버리겠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재정 지출은 효과가 없어지는 거고 단지 부담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에서 즉 한 가지는 그 소비가 위축된 부분에 대한 지원이 과연 어디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 가지고 경기를 끌어낼 때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느냐. 둘 다 노라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는 선별 지원이 옳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별 지급을 해서 누군가에게 아무래도 피해가 큰 업종과 뭐 자영업자분들에게 지원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규모 자체도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갖고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고 또 많은 힘든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이 규모 지금 벌써 4차 추경까지 해가면서 이제 3차 재난지원금까지 왔습니다. 네.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이제 아까 그 얘기하는 보편 선별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보편이라고 하는 주장의 이제 가장 큰 그 당시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은 이게 그렇게 선별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급한데. 네네네네. 그리고 이게 막상 이게 마땅하지 않다. 구분이 명확하지 그래서 않다는 구분이야.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주자하는 주자. 얘기를 했는데 벌써 우리는 그 전서부터도 이제 국세청 소득자료 이런 걸 많이 데이터를 쌓았지만 벌써 이제 한 번, 두 번을 줘서 더 데이터도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금방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입었던 피해 문제, 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영업 데이터 이런 것을 축적을 해서 이제 두세 번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개개인이 보더라도 그렇게 만족한 수준이 될 수는 없어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영업을 해가지고 매출해서 그래도 한 뭐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몇 달 벌어야 되는 분들한테 100만 원 주고 그거 버텨봐라. 완전히 문 닫고 네. 딴 거 이렇게 하는 것은 개개인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잘 선별을 해야 되지만은 요번에 3차에 준다는 것도 이제 당초에 한 5조 규모에서 다른 부분 포함을 한 9조로 늘어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하다 보면은 정부 재정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1차 때 줬던 게 14조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2차 때도 한 8조 가까이 네네. 주죠. 7조 요번에 8천 이제 다 9조.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국가 재정 부담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부담이고요. 그거 그래서 다 대중 건전성 국민세- 얘기를 예. 계속 했었잖아요. 이 개인들의 이제 받는 척 입장에서 보면은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고민을 안고서 정책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더더욱 아주 집중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벌써 3차 재난지원금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면서 뭐 예비비라든지 뭐 국채라든지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지금 바닥까지 다 긁어 쓰고 있거든요. 그럼 정부가 항상 또 특히 국간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늘 건전성 얘기를 했었습니다. 건전성 우려 지금 할 때라고 보세요? 예, 제가 생각할 땐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단순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대응책보다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그
한 지난 2, 3년 동안 상당히 그 재정 지출 면에서 큰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해서 40% 국가 채무가 과연 얼마나 그 중요하냐. 40% 자체만 가지고 보신다면은 뭐 일본이나 이런데 100% 넘고 200%막 이러니까 거기 멀쩡하지 않냐. 근데 저희들이 보면은 경제란 것이 어떤 자기가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0%안 되는 30 몇 프로에서 건강하게 계속 움직였던 거고, 일본은 왠지 모르지만 100%, 200%가 됐는데도 그동안 쭉 그런 체질을 만들어서 그런지 그거 가지고 견뎌냈던 것 같은데, 단지 우리나라가 지금 30% 근처에서 갑자기 5년 사이에 50%로 올라간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방향이고 그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제기관 IMF 같은 데서 항상 얘기 들었던 것이 한국은 재정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었다. 근데 저희들이 사람들도 그렇지만 예. 저희들이 영양실조가 걸려야지 그때부터 조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미리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양실조가 걸린 다음부터 일을 하겠다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하겠다는 건 이미 늦은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재정 건전성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여력이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기조로 간다면 아마 몇 년 지나고 나면은 통화 정책도 요새 그렇게 효력이 없는데 재정 정책조차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겠죠. 없어지네요. 예, 그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드린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서 저희 이슈앤직설에서도 가장 좀 많이 다룬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이었습니다. 2020년 두 번째 경제 뉴스로 패닉 바잉 또 영끌이라는 신조어를 낳은 부동산 광풍을 꼽아봤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뭐 올해 집값 많이 오른다, 전세가 오른다, 뭐 전세 난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유동성 때문이다, 저금리 때문이다. 원인, 정책 실패가 아니라 이런 원인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유동성이 이제 일단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도 좀 돈이 늘고요. 그 다음에 이 다른 나라도 금년에 조금 부동산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건 뭐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이 아까 영끌을 말씀하셨는데 왜 영혼을 끌어다가 집을 살라고까지 하느냐? 그러니까요. 여기 한 2, 3년 지켜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이거는 정말로 보통의 사람들이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태로 가면 도저히 이제 앞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렇죠. 지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이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수준에서 현재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 서울의 집값이 이제 뭐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뭐 거의 10억 이렇게 되고 9억이다, 10억이다.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금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3년 사이에 해가지고 집이 4, 5억 이렇게 가능한 수준에서 10억 수준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기본적인 이 자세가 시장에서 공급을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막아놓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투기의 온상이다 하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시각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규제가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공급으로. 가장 간단한 게 이제 이런 간단한 이런 물건들도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보면 공급을 많이 해야지 그렇죠. 가격이 내려가는데 여긴 투기가 생기니까 틀어막죠. 틀어막아가지고 집을 공급 못하게 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그냥 매매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세를 주고받는 그것도 경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걸 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막아보자 뭐 기간을 어떻게 하자 하니까 전세까지도 나가니까 그러니까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매매값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전세값 돌죠.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뭐 유동성 자체의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정책의 문제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공급 아파트 특히 부동산에서의 공급이라는 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관점이다 보니까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고 집이 수요가 부족한 거는 집 공급이 부족한 거는 전 정부에서 공급을 덜했던 탓이다. 전 정부 탓을 해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뭐 전 정부 탓은 하실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 잘못은 없다라는 식으로 비춰질 수는 있거든요. 글쎄요, 20번이 넘는 그러면은 정책을 냈음에도. 저희가 그러면은 3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데 효과가 안 나타난다면은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같은 거는 그 20년 후를 보고 나서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정책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 유동성 이야기를 하실 때 유동성이 분명히 유동성을 정부에서 강제로 공급을 하지는 않았어요. 미국에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그 서프라임 모기지, 네. 사태 같은 경우엔 사실상 그때는 미국에서 그 서민들에게 집을 준다 그래가지고 정부 공공기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금융을 더 쉽게 해주고 그렇죠. 유동성을 공급을 진짜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네네. 저희 나라는 아무리 봐도 그런 일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LTV, DTI 뭐 이런 온갖 DSR까지 도입시켜가지고 억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도대체 억눌러지질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수요가 왜 안 억눌러졌냐? 사실 경제학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무슨 정책을 피든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이성적인 그런 국면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비이성적인 국면에 들어간 것이 전 정권에서 한 거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오히려 집을 사라고 막 애를 썼지만 그 당시에 영끌은 고사하고 아무도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그 경제를 살리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들었는데도 네네. 그 뜻을 못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뭐 사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저는 진짜 그 비결이 뭔지 좀 궁금할 지경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뭐 워낙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관장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수장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부동산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이다 아니면 공공적으로 좀 도전을 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시사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관측을 하십니까? 당장 금방도 이제 우리가 이제 3년 뭐 과거 정부 나왔으니까 당장 지금 장관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부동산 시장이 바로 영향을 받을 건 같지는 않은데 다만 금방 말씀하신 중요한 문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기 때문에 네네. 그 시장에서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새로 된 이 국토부 장관이 시장 중에서도 공공이 공급을 해야 된다. 주도를 뭐 어느 하겠다는 정도 거죠. 이제 정말 좋은 말씀입니까?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민간의 시장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못 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년뿐만 아니라 그 다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의 이 나빠졌던 그런 추세를 바꾸기는 오히려 어렵지 않느냐.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년도 걱정을 또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내년 부동산 시장도 올해 같은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경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보면은 과연 나의 그 어떤 거래 상대방이나 혹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네네. 성향, 뭐 조금 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 사람 보통 어떤 생각을 하더라.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 집값이 올라간 것 자체가 강남 부분에서부터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언론 보시면은 이전 참여정부 뭐 이때 올라갔던 여기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를 전혀 저버리질 않았던 것이 이번 정부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옛날에 이 집값이 올라갔었는데 저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식의 정책을 펴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네네. 이번 어떤 개각의 그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규제 계속 하겠다는 얘기 하시네. 그러니까요. 그럼 뭐 지금이랑 달라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그 가던 방향하고 전혀 다른 분. 결국은 정책이란 것도 사람이 하는 건데 네네. 정책의 책임자가 보통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이미 나와가지고 다 얘기하셨어요. 청문회나 뭐 이런 과정에서 규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 시장 참여자들로서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그럼 사람들 다들 그거 알 텐데 어떻게 할까? 그럼 나도 빨리 또 사야 되겠네. 이 내가 생각밖에 못 하는 움직여야겠다. 거죠. 예. 그렇죠. 그럼 또 다시 영끌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될 수도 제가 있겠다는.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뭐 아까 정부에서 유동성과 저금리 얘기를 했는데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증시도 올해 가장 눈길을 끌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뉴스로 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이 증시 호황을 좀 꼽아봤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800선 돌파했고 뭐 3,000선까지도 내다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좀 다소 버블이 껴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지금 실물 경제랑은 좀 다르거든요. 단답형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우선 알면은 제가 이 자리에 안 앉아 있고 가서 주식 사거든요. 네. 내가 어느 쪽으로 가든가. 그러니까 제가 배운 경제학의 기초 지식은 특히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앞으로 잘 될 거다 못 될 거다 금방 다 가지고 양쪽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 제가 보는 경제학 지식은 어디로 튈지 잘 모른다는데 방송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방송에서는 그래도 그걸 예측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좀 수요도 되고 그런데 방송에서 그래서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고음막 그런 분들이 나와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분들 쫙 해가지고 또 분석을 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수요가 있는 건 틀림없는데 저는 잘 모르고요. 네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점에서 이제 정부가 수치를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 당국자가 왜냐하면 많은 그 시장 그렇죠. 참여자가 있는데 정부 당국자가 이제 3천이 될 것이다. 3천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시장에 영향을 주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예. 동학개미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동학개미가 또 좋게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자본시장이 아직 뭐 완전히 선진국하고 같지는 않으니까 자본시장을 참여하게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관심을 갖게 했죠. 이게 무슨 애국의 운동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상당한 위험한 작업인데 그래도 그 밑바탕에서는 아까 내가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득을 보겠다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상호작용이 있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근데 예. 이거는 이거는 이제 애국 운동하고 이렇게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지금 전 세계 정부가 다 돈풀기에 나서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증시 뭐 미국 증시도 굉장히 많이 폭등한 상황을 연출을 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 돈풀기가 끝이 날 겁니다. 유동성이 언제까지 그렇죠. 확산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끝난 이후에 이 충격을 막아내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도 뭐 그때 가서 고민하면 너무 늦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예, 사실은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에서 저금리 정책을 핀 이후로 확장적인 어떤 통화 정책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화 정책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제 기능을 못 하게 됐군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저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경기가 제대로 올라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돈을 푼 것에 비하면 상당히 경기가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네네.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어떤 경제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주식값과 어떤 이 다른 경제 변수들과의 관계를 보시면은 결국은 실물 시장에서 주식이란 것이 뭐냐하면 제가 그 회사의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그 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그 소득이 안 오면은 제가 이 물건 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그것을 확인할 시간이 오겠죠. 근데 그때 만약에 소득이 발생이 안 된다면은 우리 이거 물건 잘못 샀네 이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또 하나 그 자산 시장의 가장 큰 위험이 올라갈 땐 차곡차곡 올라가지만 내려갈 땐 그냥 굴러떨어져 버립니다. 맞아요. 금매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막 쏟아지죠. 투매가 네. 되고 이것이 결국 금융위기나 이런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계부채나 이런 것이 현재까지 보시면 사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 좀 영세 계층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집 사고 이러는데 많이 갖다 넣어놨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큰 위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집값이 올라가는 한은. 그렇죠. 근데 이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질 수가 손쓸 수 없는 있습니다. 상황이 될 수도 그래서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는 사실은 한 가지 그 가장 큰 문제는 이 방향이 역전이 됐을 때 거기서 우리가 연착륙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가 지금부터 이 부채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산업계 이슈를 좀 잡아봤는데요. 가장 큰 산업계 이슈로 꼽으면 아마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일 겁니다. 뭐 상당히 10월달 말이었죠. 10월 25일이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쳤던 영향이 어마어마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고 이건희 회장의 영향력 한번 복기를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하여튼 우리 경제를 이끌었다. 또 한편으로는 왜 나는 돈이 적은데 저 사람들만 돈이 많으냐. 근데 그렇죠. 이제 좋든 그러든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까지 이제 발전을 시킨 것은 기업들 또 발전을 시켜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고용을 삼성 같으면 뭐 10만 명 또 그 관계되는 반계로 따지면은 훨씬 많은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뭐 CJ부터 신세계 고용을 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일궈내고 끌어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 시절에 상당히 했던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 초기에 이제 외국 여행 출장 갔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백화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처음에 삼성의 이제 칼라 TV가 어디 한 구석에 있는데 상당히 한국 거도 있네 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제 맨 앞에 있던 소니 이게 이제 뒤로 물러가 없어지고 삼성 TV를 맨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인데 그런 것을 볼 때 정말로 우리 뿌듯함을 느끼고요. 그게 단순히 텔레비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반도체이라 가지고 어떤 초인류의 기업을 만들어 갔는데 그거를 이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 또는 그런 세대의 분들이 했던 것은 우리 한국 경제에서 상당히 한번 좀 새겨봐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좀 본받아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속 맞춰가면서 세계 인류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은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세대들이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도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대단한 통찰력을 가졌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기업가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단순히 재수가 좋았는지 아니면은 진짜 통찰력이 능력이 있었는지 발휘를 그런데 했는지. 이건희 회장이나 또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를 재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그럴 수가 성과 없죠. 자체가 상당히 혁신적인 것도 많고요. 오래되고 고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 통찰력이 대단한 분이었고 그런 분이 가신 것이 참 저희들로서는 큰 손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제게 별이 졌다라는 네. 표현을 언론에서도 많이 썼었습니다. 마지막 경제 뉴스로는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든 시대로 이제 내년 1월부터 바뀌게 될 건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분명 영향이 클 거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또 중간에 연결되는 게 중국 부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때리면서 근데 중국을 때리면서 유럽도 때리고 또 어떨 때는 한국도 때리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바이든 이제 대통령 당선자는 네. 중국한테 견제를 하면서도 유럽, 한국 이런 데를 같이 동맹을 해서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런 동맹의 기조를 잘 맞춰가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미국도 그렇지만 또 아주 최대의 수출국인 중국도 그렇고 이거를 잘 조정을 해가면서 미국도 중국이랑 어느 정도 거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조화가 되면은 좀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기후 변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기후 변화가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경제의 틀을 바꾸는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조업 이 공장 같은 것도 바꿔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 부분의 영향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적응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트럼프의 시대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그러게요. 시대였습니다. 정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네. 그 트윗으로 밤중에 뭐 하고 나면 갑자기 정책화돼 버리고 그리고 아침이랑 밤이 의견이 또 그렇죠. 다르고 막 예,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될 것 같은데 체계적인 방향이 어디가 되느냐가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할 것 중요하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저희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아직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 환경 부분 상당히 그 인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이슈긴 한데 많은 나라들이 환경 가지고 사실은 무역 문제를 조금 자기한테 편하게 풀어가려는 구실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그런 있죠. 부분은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니네 공장에서 폐수 많이 만들어내니까 나 니네 공장에서 물건 못 사. 근데 사실은 그게 폐수보다도 그 공장 물건을 사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유가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씩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올 한해 있었던 좀 굵직한 이슈들을 하나하나 체크해봤는데 내년도 최대 경제 화두 한 가지씩만 좀 꼽아주시면 두 분은 어떤 걸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뭐 한 가지 얘기하셨지만 코로나는 그냥 이제 뭐 그냥 기본이니까 기본으로 갖고 들어가고요. 있고요.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거가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올해 많이 나왔던 기본소득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기본소득을 가지고 이 학자 수준이 아니라 유력한 이 대통령 이 어떻게 후보라든가 네, 네. 그리고 현직 아주 유력한 당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정치가 만약에 경제를 지배하게 되면은 지금 참 어려운 이런 그 경제가 상당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의견도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사장님께서 어차피 국내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저는 해외에서 네네. 이 미국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어떤 변수라고 기점으로 보시는 해가지고 거군요. 네. 이제 세계 경제 질서, 세계 정치 질서 이런 것이 새로이 확립되어 나갈 것 같거든요. 거기서 방향이 상당히 지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뭐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이 정말 걸맞을 정도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정말 경제계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좀 이슈를 체크해봤습니다. 현정택 이사장, 이인호 교수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내년도로는 뭐 정치와 또 해외 미국에서 시작되는 패권주의의 변화를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경제가 변화할지 저희도 유의 깊게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